영상을 생방으로 못 봐서 써랑썰레나 개보거 형님의 옛날에 업로드한 영상들 보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과가 아니어서 글 적는 게 좀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난항이 예상되네요. 2019년 가을,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하던 공익으로, 제가 근무하던 곳은 산속에 있던 휴양림이었습니다. 휴양림으로도 공익이 가요? 훈련소를 먼저 갔다 와서 배정받은 휴양림으로 근무를 가면서 일하는 것도 적응하고, 휴양림 예약해서 객실이나 캠핑장 혹은 등산으로 오는 사람들 안내하고, 가끔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들 위에 버리고 간 쓰레기 줍고 뭐 그런 걸 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로 하게 되는 날에는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마저 체크인하면서 길 안내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다 들어오면 사무실에서 쉬다가 당직하시는 직원분들 빼고 다 퇴근하면 사무실 청소하고 다음날 인수인계 관련 준비도 해주는 정도로 일을 했었죠. 이렇게 저는 그때 야간 근무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평소처럼 손님들 안내하다가 사무실 청소하다가 당직하시는 직원분들 따로 관리실 가서 가시면은 사무실이 제 집이 되었는데, 핸드폰으로 노래 빵빵하게 틀어놓고 노래 듣고 있거나 유튜브로 써랑썰레나 만화 웹툰 같은 거 틀면서 쉬고 있었죠. 원래대로라면 그냥 핸드폰 보다가 눈 좀 붙여서 새벽 6시에 일어날 준비해야 되는데, 이때 게임한다고 전날에 밤을 새가지고 밤낮이 완전 뒤집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잠이 하도 안 와서 새벽에 흡연구역 가서 담배 한 대 피면서 하늘 보면서 별이 쏟아지네, 별이 쏟아지겠네 하면서 감탄하고 있었죠.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주워둔 쓰레기들을 봉투에다 담고 사무실에 있던 쓰레기들까지 전부 담아서 버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분리수거장까지 거리가 대략 100에서 150m 사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체감상 한 그 정도였습니다. 쓰레기 버리고 이제 사무실 가서 핸드폰이나 봐야지 하면서 가고 있던 중에 갑자기 어디서 부시럭 거리는 소리가 났죠. 뭐야? 낙엽 쓸어둔 거 바람에 흩날리고 있나? 아씨, 또 치워야 되겠네 하면서 궁시렁거리고 있었는데, 오른쪽 뒤를 봤더니 뭔 갑자기 어릴 때 산에서 살아남기 시리즈에서 봤던 멧돼지가 제 뒤에 낙엽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거 뭐야? 라는 생각과 함께 몸이 확 얼어붙었죠. 등산은 가끔 해도 멧돼지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인생 처음으로 식은땀이 줄줄 흐르면서 갑자기 멧돼지가 저를 보더니 킁킁거리면서 다가오자, 아 진짜 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진짜 죽었다 라고 생각하고 사무실로 빠르게 뒷걸음질 치면서 천천히 도망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사무실로 몸은 막 엄청 빠르게 뒷걸음질하고 싶은데 천천히 가고 있었나봐. 그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치는데, 쓰레기장에서 사무실까지는 숨을 곳이 없이 완전 평지였기 때문에 사무실로 그냥 뛰쳐들어갔는데, 이 미친 멧돼지가 끝까지 쫓아와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완전 패닉 상태였는지 방문들을 지나치면서 그냥 문을 안 닫고 잠그진 않고 활짝활짝 열고서 그냥 방 안쪽까지 계속 쭉 달렸던 게 화근이었죠. 결국 그렇게 해서 제일 안쪽 방까지 멧돼지가 문을 밀어서 따라 들어왔는데, 저는 창문으로 뛰쳐나가서 다시 밖으로 나왔죠. 일반적으로 창문이어서 바로 점프까지 됐는데, 사무실이 목적 건물이어가지고 그 건축 관련으로 공부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바닥이 어느 정도 약간 위로 좀 띄워져 있는 방식으로 지어져 있었고, 게다가 그 창문 아래가 사무실 자체가 살에 좀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급경사에다가 바닥 자체가 창문이랑 꽤 많이 띄워져 있는, 그러니까 그냥 높았대. 5m? 뭐 5m야. 바닥에 엉덩방아를 찌으면서 손바닥 다 까지는 걸 느끼며 도망치려고 했더니, 멧돼지가 점프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창문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그냥 창문에 대고 코로 캉캉캉캉 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결국 이렇게 가둬놔봤자 개빡쳐서 문을 부수고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창문 밖에다가 노래소리 크게 틀어서 어그로 끌면서 사무실 정문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멧돼지가 있던 방을 닫아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멧돼지가 소리가 나서인지 문에 박치기를 꽝꽝 하더니 결국 문을 못 뚫었죠. 덩치가 그래도 보통 사람들이 아는 멧돼지보다 좀 작고 힘이 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문을 못 여니까 꼬익꼬익 거리는 멧돼지 울음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119하고 그쪽에다가 둘 다 전화하고 심장이 미친듯이 뛰는 상황에서 제 기억은 끝납니다. 갑자기 기억이 끝나? 뭐야? 제 느낌상으로는 그냥 진짜 눈 한번 느리게 한번 끔뻑 해고서 눈 떴는데, 갑자기 눈 떠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막 저를 싸대기를 때리면서 눈 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렸는데 멧돼지가 기억나서 멧돼지 저기 있어요! 으앙! 그러면서 우니까 이미 멧돼지는 마취총으로 기절시키고 처리하고서 케이지에 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데 갑자기 멧돼지 잡은 분들 중 한 분이 저한테 말을 합니다. 멧돼지가 당신 옆에서 있었어요. 다리하고 팔에 피멍 들었는데 괜찮은 거 맞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뭔 개소리지 하고서 전 괜찮아요 으악 하면서 말을 했죠. 너무 아파서 정신이 차려진 상태로 보니까 팔에 피멍이 양쪽 다 해가지고 두세 개씩 있었고, 허벅지하고 발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설마? 하고 진짜 몸이 욱신거리는 상태에서 멧돼지가 갇힌 곳이 있던 곳을 보니까 문짝 절반이 완전 개작살이 나 있더라고요.
사무실 쪽이 보이는 CCTV하고 당시 오셨던 경찰분들하고 멧돼지 잡아주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처음에는 경찰분들이 먼저 왔는데 제가 사무실 현관에서 널브러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멧돼지는 그대로 있어서 괜찮았는데 경찰분들이 오면서 현관 쪽에서 소리가 많이 났었는지 갑자기 멧돼지가 빽빽거리면서 문 쪽으로 막 들이박다가 결국 문이 반쪽이 두동강 나면서 덜렁거리고 부서진 문 아래로 멧돼지가 튀어나오게 되면서 경찰들에게 덤볐는데 그때 멧돼지가 저를 밟았고 그 상태로 차에 숨어 계셨다가 멧돼지 잡으러 오신 분들이 도착해서 총들을 쏴서 맞췄는데 총 맞았으니까 막 몸부림치면서 현관문에 부딪히더니 잠금 장치가 내려가 버리면서 문에 잠겨버린 겁니다. 저는 기절해 있었으니 그대로 뻗어 있는 상태였고 문이 잠겨서 경찰들이 몇 분에서 몇십 분 동안 다른 창문을 통해서 깨버리고 진입하려고 했는데 총소리에 달려온 당직 직원이 사무실 뒷문을 열어서 들어왔더니 제 몸 위에 멧돼지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저는 구조됐지만 의식이 없었으니 상상 이상으로 크게 다친 줄 알고 병원 가서 검사 받았는데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타박상하고 팔다리 쪽에 피멍이나 상처들 치료받으면서 혹여 모를 머리 다쳤는지 CT까지 찍으면서 검사했지만 머리 쪽도 안 다친 걸로 알고 다행으로 여기고 있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휴양림 내에서 쉬는 날 밥 시켜서 회식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휴양림 직원분들은 알고 있었는 이분 CT 다시 찍어봐야 될 것 같은데 글 이상하게 쓰는데 그러니까 휴양림 직원분들은 그 일이 있었던 걸 알고 있으면서 회식을 하고 있었대요. 야, 우리 공익요원 오랫동안 일해주더니 멧돼지랑 하룻밤 잤냐?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그때부터 별일이 있었네 하고 넘어가게 되었죠. 뭔 소리야? 아이씨. 만약 이 글이 채택된다면 야간 근무하면서 잠시 잠을 잤다가 눈 떠보니 박쥐가 여러 마리가 옆에서 죽어있던 썰. 휴양림의 여러 가지 진상들을 봤지만 극한으로 빡쳐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분들이 와도 싸운 썰. 눈이 많이 왔던 날에 퇴근하려고 썰매 타고 내려가다가 정신 차리니 병원이었던 썰. 정신을 자주 잃네. 공익이다 보니까 현역분들의 엄청난 레전드의 썰렁썰레를 들으면서 진짜 힘들었겠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상대적으로 편하게 근무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계속 나라 지켜주시는 현역분들과 기관 쪽에서 근무하면서 몸을 쓰거나 서비스 쪽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멘탈 많이 쓰시는 공익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CT를 다시 찍어보는 걸 한번. 근무지에서 애가 바보 됐는데 치료 안 해주려고 밥 한 끼 먹고 퉁친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보고형님. 유튜브로 썰렁썰레 자주 챙겨보는 시청자입니다. 저도 썰렁썰레에 올릴 정도의 썰을 군대에서 많이 경험해봤는데 그 중에 가벼운 거 하나만 풀어보려고 합니다. 반응이 좋으면 다른 썰도 차차 풀게요. 저는 공군 헌병 특기로 비행단에 근무했습니다. 공군 가는 사람 중에 피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헌병이라 그러더니 공군 헌병 특기는 크게 두 개의 중대로 나뉘는데 한쪽은 초소에 들어가서 초명 근무를 서는 중대고 다른 한쪽은 교대로 몇 시간씩 5분 대기조처럼 근무하는 중대죠. 저는 그 중에 초병 근무를 서는 중대에 소속되어 있었고 사건은 제가 일병 계급장과 관등 성명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파릇파릇한 시기에 초병으로 근무 서는 중에 발생했습니다. 저희 소대 특성상 2등병들은 근무 들어가서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절대로 혼자 근무를 서는, 단초라고 부르는데 절대 혼자서 근무를 서는 초소에 보내지 않았는데 단초 초소가 있어요? 저는 처음 듣는데? 우리 부대는 다 2명이서 섰는데? 원래 혼자서 멍 때리는 걸 좋아하는 저는 몇 시간 동안 선임들 심심치 않게 썰보따리를 준비해 가야 하는 근무만 들어가는 게 지쳐서 단초를 서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설날 당일날 오후에 제가 기다리던 단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근무 엄청 빡셌나 보다. 설날에도 근무 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는 거 보면은 당연하다듯이 근무 섰나봐. 헌병이라서. 그냥 일반 병사들이었으면 설날 당일날 근무 쓴다 그러면은 다들 막 빡쳐가지고 막 다 뒤집고 일어나고 막 내가 왜 설날에 들어갔냐고 쇼를 했을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없네. 맞선님들이 조언해준 대로 시간 때우기 좋을 만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드디어 제 근무 시간이 되었죠. 처음 2-3시간은 굉장히 자유롭고 좋았지만 그 이후로 슬슬 정신과 시간의 방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래서 선임들이 단초를 싫어하는구나 같은 생각을 하며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초소를 향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초소 위치는 부대 내 주요 시설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매우 구석진 곳에 처박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차량이 오는 일은 근무교대를 하러 들어오는 소대 차량 혹은 공사하러 들어오는 인솔자 없이 돌아다니다가 부대 안으로 길을 헤매고서 헤매는 민간인 인부들 차량뿐이었죠. 군용 차량이 아니라 승용차였으며 소대 차량은 확실히 아니었고 그러면 민간인 차량인가 싶어서 옆에 놓여있던 쌍안경으로 차량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쌍안경을 대자마자 바로 눈가리에 들어온 건 바로 차량 번호판 한가운데 박혀있는 별 하나. 네, 비행단 단장님이 저희 초소를 향해서 차량으로 이동해 오고 계신 거였죠.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초소 인근에 펜스 말고는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을 리도 없는 단장님이 이쪽으로 오신다는 건 100% 제가 있는 이 초소까지가 목적지라는 것을 뜻했습니다. 미처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새도 없이 초소 인근에 차를 댄 단장님은 차에서 내리셨고 사복 차림이셨던 단장님 손에는 정체 모를 하얀 박스가 달려 있었습니다. 단장님이 초소를 향해 걸어오시는 그 몇 초의 시간 동안 대인수화를 할지 말지 수없이 고민했지만 결국 제가 대인수화를 했을 때 단장님이 야, 나 단장인데 왜 수화하냐 하시면 뭐라고 할 말이라도 있지만 제가 수화를 안 했는데 단장님이 왜 수화 안 하냐 라고 하시면 그때는 할 말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대인수화를 시도했죠. 대인수화도 단계가 있지만 여기에 쓰면 안 되는 걸 알고 있기에 생략하고 암고를 교환하고 단장님께서 나지막히 말씀하셨습니다. 아, 내가 단장인데 암고를 몰라요.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멘붕에 빠졌습니다. 단장님이나 되시는 분이 왜 암고도 모른 채로 여기 오셨는지 정말 원망스러웠지만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만 할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선택해야 했죠. 결국 저는 위에 썼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여기까지만 했는데 쿠사리를 들으면 할 말이 없지만 확실히 확인하고 나서 쿠사리를 들으면 그래도 할 말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 단장님께 말했습니다. 혹시 신분을 증명할 만한 수단이 있으십니까? 정말 다행히도 단장님은 본인의 공무원증을 가지고 다니셨고 저는 초소에 내려가서 그 공무원증을 확인하고 나서야 총을 거두고 경례를 했습니다. 필승! 근무 중 이상 무! 그래, 근무 아주 제대로 서고 있구만. 하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장님은 곧바로 이 초소에 방문하신 목적을 말씀하셨죠. 설날에도 근무 서느라 고생이 많아. 이것 좀 먹으면서 해. 그러면서 단장님 손에 들려있는 하얀 박스, 그건 다름 아닌 던땡 도너츠 박스였죠. 그 6개짜리 들어있는 거. 순간 저는 그걸 받으면 안 된다는 직감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고 제 뇌가 미처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제 입은 먼저 이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듣는 단장님은 표정이 아주 살짝 변했고 저는 속으로 엿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할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있었죠. 아니 왜 내가 주는 게 마음에 안 드나? 그건 아닙니다. 그치만 그럼 왜? 웬만하면 그냥 받지? 그 순간 제 머리에 기가 막힌 변명거리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근무 중입니다. 초병인 근무 중에 음식물을 취식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의는 정말 감사드리지만 단장님이 병사를 생각해주시는 그 마음만 받아도 되겠습니까? 휴가증 내놓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단장님은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물으셨습니다. 병사 소속이 어디지? 헌병대대 땡땡중대 땡땡소대입니다. 그래, 거기 상황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니?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단장님이 전화를 거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기분이라 마치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께서 부모님께 제가 숙제를 안 했다고 전화하시는 걸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 기분이었다라고 할까요? 하지만 전화를 받은 단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어이! 거기 땡땡중대 땡땡소대 맞니? 그래, 나 단장이야 이 자식아. 설날에도 근무선으로 아주 고생이 많아. 야, 딴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땡땡 초소에 왔는데 여기 초병이 근무를 아주 잘해. 내가 포상휴가를 한 3일 정도만 주고 싶은데 여기다 연락하면 되지? 그래, 수고해. 들었지? 근무 잘하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데 아주 잘하고 있네.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근무해주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필상! 이 말을 끝으로 단장님은 땡킨 도너츠 박스를 들고 그냥 사라지셨고, 아니 놓고 가시지. 그러면은 지금 주진 않을 테니까 여기다 내려놓고 갈게 라고 내려놓고 가시지. 그걸 들고 가셨네 또. 돈 미끼 상품이었나? 저는 단장님 차량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대에 전화를 걸어 분대장에게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다고 알렸죠. 분대장은 잘했어 하면서 일문일답을 작성해야 한다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달라고 했고, 저는 위의 대화를 빠짐없이 다 말씀드렸죠. 전화를 끊자 엄청난 피곤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겨우 마음을 진정시켜보니 그렇게 안 가던 시간이 어느새 1시간 넘게 지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근무를 섰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무 교대를 하고 소대로 복귀했더니 소대 상황실에 하얀 박스가 있더군요. 알고 보니 초소 방문하신 이후로 단장님께서 소대 상황실에도 들러 그 초병이 복귀하면 주라면서 박스를 놓고 갔다고 합니다. 역시 나보다 한 단계 머리 위에 있으시구나. 역시 단장님. 멋있네. 그 덕에 저희 소대는 물론이고 같은 생활과 쓰는 다른 소대까지 소문이 쫙 퍼져서 단순 일병 짬찌에 불과했던 저는 순식간에 소대 스타가 됐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군대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름이 알려진다는 건 얼마나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인지요. 이 글에 반응이 좋다면 이 사건으로 인해 벌어졌던 그 다음 대참사에 대해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나름 긴 글을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라고 최첨단 고물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군대에서 내 이름을 간부들이 많이 알고 있다. 그건 좋은 장난감이 됐다는 뜻이기도 해요. 저는 군대에서 진짜 그 행사 있고 이러면은 막 춤추러 나가고 그러는 거 막 맨날 나가서 쇼하고 막 뭐 분대 하나 뽑아가지고 그 분대 뭐 총검술 저 뭐 보여줘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다 막 손들고 나가가지고 막 시범 분대 하고 막 그런 거 항상 깝쳤거든요. 항상 깝쳤어. 그래서 휴가증하고 막 외박증 받아가지고 막 그 후임들하고 막 논아먹고 막 이랬단 말이야. 하도 그렇게 깝치니까 간부들 중에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타 중대 간부 중에서도 수송관이나 혹은 타 중대의 그 정비장교 같은 사람들은 다른 중대의 병사의 이름을 몰라요. 잘. 왜냐하면은 출근하면은 본인들 중대 차량대에서 근무하고 그러고서 퇴근하고 막 그러시기 때문에 본청에 올라올 일도 별로 없고 그 다른 병사 자기네 중대 병사 빼고는 볼 일이 없거든. 근데 다른 중대 정비 장교님들이 날 다 알았어. 그래서 좀 곤욕을 치렀죠. 병장 때까지도 정비하느라 손가락 다 잘릴 뻔하고 막. 여튼 여러분들은 군생활하면서 절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름을 알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간부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병사인데 이름을 알려봤자 여러분이 좋은 전위 뭐 허저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살이세요. 임무만 완수하십시오. 썰랑썰레 잘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군생활 중 많은 경험을 했던 운전병이죠. 제 썰 중 적당히 아찔했던 기억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2015년 해군 대형 운전병으로 입대했습니다. 이게 뭐야? 대형 운전병인데 해군에. 제가 배치된 부대는 군부대 안에 있는 소방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대였죠. 소방서에서 쓰는 소방차들과 소방 장비들이 똑같이 있고 소방서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거기서 운전병이 하는 일은 소방차를 운전하고 훈련 및 실전 상황에서 소방차에서 물이 잘 나오도록 운영하는 겁니다. 대형 운전병으로 갔는데 소방차 운전을 했나봐요. 이 썰은 2016년도 여름이 시작되던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부대는 화재 상황이 발생하면 5분 안에 출동을 완료하는 출동 대기팀을 24시간 당직으로 운영하고 있었죠. 사건이 일어난 날 휴가를 가는 날이었고 그 전날 출동 당직을 맡아 출동 대기팀으로 출동 대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근무 교대를 하고 룰루랄라 정복 입고 휴가 갈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휴가날 아침을 알리는 마이크 켜는 소리. 근데 눈을 떠보니 시간이 좀 이상합니다. 저희는 6시 15분 기상인데 시계의 맨 앞자리가 5가 떠 있었던 상태죠. 그리고 저는 그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엿됐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휴가 가야 되는데 새벽 5시 40분에 화재 출동이 걸린 겁니다. 실전 땡땡땡에서 A급 화재 발생 실전 이라는 방송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몸은 소방차를 향해 달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잠결에 본능적으로 뛰쳐나간지라 소방차에 탑승해서 시동 걸기까지의 기억이 없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이미 출동 준비가 끝나 있었죠. 이래서 반복 훈련이 참 중요하구나 싶었습니다. 어쨌든 평소 훈련하던 대로 1분 안에 출동 준비 마치고 소방차 3대가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출발했습니다. 저희 영내에 있던 다른 부대까지 제 기억으로는 5에서 7km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거리까지 그 큰 소방차로 110km 속도를 내면서 영내를 질주했습니다. 같이 타있던 병사들과 아이씨 오늘 휴가 가야 되는데 아이씨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죠. 결과적으로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5시 44분. 이과들 나와주세요. 5에서 7km인데 4분 만에 도착했으면 이 트럭은 평균 속도 몇 킬로로 달렸나요?
5kg로 가정했을 때 계산해주세요. 시커먼 연기가 풀풀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훈련받은 대로 화재 진압을 시작했습니다.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영의 간부들도 속속히 도착했죠. 머리에 까치집을 짓고 슬리퍼를 끌면서 얼굴이 잔뜩 부은 채로 도착한 간부들은 소방차에 실린 본인들의 소방복으로 갈아입고 불이 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부대 화재 담당은 준이입니다. 소대장님이 잠옷에 슬리퍼 차림으로 손등으로 유리의 온도를 체크한 다음 도끼로 와장창 부셔서 연기를 빼는 모습을 봤는데 좀 멋있었어요. 아, 손등으로 유리 온도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만약에 뜨거우면 파라는 거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공기가 갑자기 한 번에 유입돼서 어쨌든 소방호스를 연결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던 중 제 뒤에 어떤 추리닝 입은 아저씨가 자꾸 이런저런 지시를 하는 겁니다. 야야, 저기서 호스를 2개 빼서 옆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어? 여기서 호스 빼가지고 절로 쏘면 되잖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이죠. 물론 저희 부대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도 추리닝 입은 모습과 얼굴에서 보이는 나이를 보아 대충 원사나 준이쯤 되는 아저씨겠거니 하고서 자꾸 제가 하는 일을 동선을 걸리적거리게 하는 겁니다. 참다 못해 저는 저희 소대장 지시받고 하는 거니까 뒤로 빠져 계십시오! 라면서 큰 소리를 얼굴에 치고 맙니다. 그리고 그를 등지고 다시 일을 하기 위해 달려갔죠. 여차저차 상황이 정리된 후 저희는 화재 진압에 사용한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한 곳에 영관 장교 무리가 우르르 서서 저희 소대장에게 상황 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전대장 대령님이 누군가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 우산 아래 아저씨가 어디서 많이 본 아저씨입니다. 그제서야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갈한 가르마가 타져있는 흰머리, 그의 뒤에 보이는 저희 사령관 원스타, 그리고 다른 부대의 별들. 그렇습니다. 그 부대 최고의 지휘관 3스타였죠. 저는 현장 지휘를 하던 3스타에게 준이 지시 들을 거니까 꺼져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그의 눈이 마주쳤죠. 저는 할 일이 있다는 듯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서 소방차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복귀할 때까지 숨어있다가 복귀 지시가 떨어지고 조용히 차에 타서 복귀한 뒤 안도의 담배를 피웠죠. 그때 제 머릿속의 생각은 둔기였습니다. 휴가 나갈 수 있겠지? 3스타가 내 얘기했으면 어떡하지? 만찬인가? 그때 때마침 소대장인 준이님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심스레 아까 있었던 일을 말했죠. 저기 소대장님, 제가 아까 거기 최고 지휘관님께 소대장님 지시받고 하겠다고 소리 질렀는데 말입니다. 저 이거 큰일 난 겁니까? 하고 보니까 소대장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야, 원래 지휘 체계라는 게 있잖아.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하고 저를 위로하셨죠.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잠시 후 출타자는 옷 갈아입고 꺼져! 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저는 무사히 휴가를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오전 10시였죠. 그리고 그 휴가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거기 3스타님은 저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신 듯 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어떤 소룡분이 오셔서 그때 당시 3스타님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제 얘기를 했던 걸 알게 됐습니다. 3스타에게 윽박지른 수병이 돼버렸죠. 5분 안에 현장 출동 완료해서 완벽한 진압을 한 저희 부대에게 많은 포상이 떨어졌고 당시 화재 현장을 최초 발견하고 신고한 뒤 소화기를 사용해서 애처롭게 불을 향해 소화 분멸을 뿌려대던 그 수병은 3스타 포상을 시작으로 어마어마한 포상 휴가를 받았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이번 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썰은 잠수함 폭발 사고에서 출동하고 숙연해진 썰, 땡땡땡함의 기관실 옆에서 불이 나서 목숨 걸고 화재 진압한 썰, 한겨울 소방차 물이 얼어서 부대 폭파된 썰, 대통령 별장 파견 갔던 썰, 독도함 타고 제주도 파견 가서 분노의 질주 체험한 썰, 영내 미군 부대 합동훈련 나가서 신기했던 썰, 군무원과 싸운 원사 알고 보니 군무원이 부사관 기수 선배여서 원사 머리끄댕이 잡은 썰, 영내 최고 속도 기록 50km 제한대 140km 찍고 헌병대에서 전화 온 썰, 가짜 면회로 영창 다녀온 썰, 해군 사건 사고 사례집에 실림, 해군 운전병이 전군 운전병 중 가장 꿀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이유 등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호호호 님께서 올려주신 신기한 썰랑썰레였습니다. 막 군대에서도 약간 그 소방대처럼 그런 거를 운영을 하는군요. 해군에서는. 육군에도 그런 거 있나? 갑자기 그 소화전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나. 그 후임 불타서 죽을 뻔한 썰이거든. 정비병들은 그 솔벤트라는 걸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그냥 겁나 많은 양의 아세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불 붙는 그게 알코올보다 더 세.
폭발하듯이 퍽퍽거려요. 한 번은 그 무슨 뭐 기어 뭐 작업했나 뭐 하여튼 해가지고 솔벤트를 이렇게 바가지 같은 데다 이렇게 부어놓고서 거기서 이렇게 정비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후임이 와가지고 그 저 바가지 갖고 가가지고 드럼통으로 만든 고구마 굽는 그 화로통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불씨들이 살아있는데 거기다가 솔벤트 이렇게 부은 거야. 퍽 소리 나면서 그 가건물처럼 이렇게 나무 이렇게 왁구 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가건물에 그냥 비닐 포장 씌워놨는데 그게 그냥 통째로 이렇게 다 벗어져서 이렇게 뭐 열리더라고 막. 그래서 야 뭐야 이러고서 갔더니 안에서 막 연기라는데 거기서 후임 튀어나오는데 후임 앞머리 여기 다 타고 눈썹 다 타가지고 허옇게 돼가지고 얼굴 허해져서 막 이러고 나와. 아 뒤질 뻔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불 붙어가지고 바로 두 발 정리했지. 여튼 이 이후로도 굉장히 재밌는 썰들이 많은데 진짜 기대하겠습니다. 꼭 다 써주시고 요거보다 조금만 더 길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로 눌렀을 때 4번에서 5번 정도 눌러서 내려올 수 있을 정도의 양이면은 딱 적당하거든요. 아시겠죠? 개보건님 유튜브로 재밌게 시청 중인 시청자입니다. 현재 저는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니며 열심히 근무 중인 공익이에요. 이 이야기는 저희 기관 기사님이 운행 근무 중에 심심할 때마다 말씀해 주셨던 현역 때 특전사의 부사관으로 근무 중에 일어난 사건 중에 재밌게 들었던 내용들을 썰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부사관으로 특전사에 입대하신 저희 기사님 이하 A중사님이 현역 부사관으로 1에서 2년차 되던 날 한기수 선배인 B중사가 여느 때와 같이 A중사 하사에게 그때 당시 하사였대요. 하사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어깨를 치며 야 하사 땡땡땡 야 하사 땡땡땡 계속 같이 걸으면서 야 하사 땡땡땡 이 짓을 무려 6시간 동안 하루 왼종일 따라다니면서 관등성명을 시켰다고 합니다. B중사는 대충 이런 미친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대에서 근처 민간 지역으로 작전을 나가게 되었는데 분명히 두돈반을 타고 작전 지역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같이 있던 B하사가 작전 시작 1시간 정도 만에 사라진 겁니다. 그 당시 중대장, 대위, 작전팀장, 소령은 병사도 아니고 간부가 작전 중에 사라졌다고 하여 어딘가에 짱박혀 숨어있거나 그럴 일 없겠지만 낙오했거나 여러가지 가능성을 생각했고 작전 지역을 같이 샅샅이 수색하였으나 2시간 정도 지나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기에 절대 그럴 일 없겠지만 탈영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놓고 지역 경찰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수색을 나서면서 혹시 모르니 B하사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B하사의 부모 에? 우리 아들 지금 집에 휴가 나왔다고 있는데요? 그걸 들은 중대장, 작전팀장, 그 외 부대 부사관 선임 및 후임들 간부인데 탈영을 해? 그렇습니다. B하사는 당시 작전 나온 지역이 자기네 집 근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집으로 탈영을 한 거죠. 그로 인해 B하사는 당시 중대 내에 있던 부사관 선임들에게 나무에 묶여가지고 작전이 끝날 때까지 한밤중이 되도록 나무에 묶인 채 서럽게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렇겠다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있다가 부대 복귀 때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 뒤로 B하사는 중사로 진급했음에도 영해거주가 불가능한 채 내무실 구석을 할 땅마다 영내거주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탈영 방지를 위한 팀장님의 지시사항이었대. 그 후 이런저런 여러가지 정신나간 짓거리들을 하면서 군생활을 이어가던 도중 몇 년 후 부대 회식날 여느 때와 같이 회식이 한창일 때 B중사가 술에 취해서 홀로 막사로 복귀했습니다. 다른 간부들은 여전히 술판을 벌이고 먹고 놀던 중 B중사가 막사로 복귀한 지 약 40분 후 술 안 먹어서 내일 작전 때문에 미리 막사에서 취침 중이던 C중사, B중사의 선임이었대요. C중사가 회식 장소로 미친듯이 뛰어옵니다. B중사 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당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뭐 또 술주정 심하게 부렸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B끼가 제가 자고 있는 자리에 대검을 들고 와서 머리만 부분에서 대검 바닥을 계속 여러 번 찍으면서 절 죽여버리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평소 B중사는 C중사, 맞선임에게 구타 및 욕설, 괴롭힘 등을 심하게 받았는데 B중사가 술에 취해서 C중사가 자고 있는 막사로 가서 대검을 들고 가 개땡땡 죽여버릴 거야 C땡땡 그러면서 쿵쿵 바닥을 대검 날로 갔다가 바닥을 계속 찍었대.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10분간 자는 척하고 있는 C중사에게 대검으로 위협했습니다. 와 나 같으면 일어났겠다. 죽일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자는 척을 하고 있냐. 저거 자는 척하고 있는 것도 대단하다. 야. C중사는 깨어있었음에도 일어나면은 필시 바로 자기를 죽일 거라고 예상하고 자는 척을 계속했고
B 중사는 10분 뒤 자기 막사로 복귀해서 잠을 자러 갔다는 겁니다. 다음날 주임원사는 C 중사에게 감봉 처리를, B 중사에게 징계 처리가 내려지며 사건이 일단락되는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특전사 부대 실탄 사격이 있는 날 대형 사고가 벌어집니다. 여느 때와 같이 특전사 부대라는 부대원 모두가 간부 병사와 상관없이 최소 19발, 보통 10,000발 사격을 기본적으로 수행했고 드디어 B 중사의 사격 차례가 되었는데 사로 관리를 하던 중대장이 사격 개시! 라고 지시한 후 20발 탄환이 모두 쏘아진 걸 보고 채점 결과 B 중사가 11발, 나머지 사로에 있던 부대원들 모두 전원 10,000발. 그렇게 발표하자 갑자기 B 중사가 사로에서 일어나서 총을 들고 사로 뒤편에 있던 대기 인원들 간부들에게 총구를 들이대며 이럴 리가 없어! 난 20발 10,000발이야! 다시 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자 중대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야야야! 알았어! B 중사 10,000발! 20발 10,000발 B 중사! 그렇잖아! 10,000발! 알았어! 10,000발이야! B 중사 10,000발이야! 그 후 B 중사가 총구를 다시 앞으로 돌리려는 그 순간 특전사 한 개 중대원 전원이 달려들어서 총을 빼앗았고 제압했다고 합니다. 당시 만약 B 중사가 홧김에 총을 쐈다면 20발이 쏴진 K2 소총 안에 아직 10발의 탄환이 남아있었으니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이 사건 후 주임원사는 B 중사를 만창으로 보내버린 뒤 정신과 적성검사를 실시한 후 의병 전역을 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영창관리 담당이었던 A 중사의 다른 동기 중사 한 분이 같이 당직 근무를 썼었는데 그렇게 미친 짓을 많이 하던 B 중사가 책 몇 권 던져주니까 책만 열심히 읽다가 A 중사에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너희들 고생시켜서. 아니 그걸 아는 양반이 그럽니까? 우리 다 죽일 생각이었어요? 그 뒤로 만창이 끝나고 당시 부사관이 의가사 제대 시 상병으로 제대되었다고 합니다. 의가사 제대 날 당일 아침 B 상병 전 중사 단결! A 중사님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A 중사 단결 이제 와서 왜 존칭입니까? 에이 그래도 이제 나는 병사고 A 중사는 간부지 않습니까? 얼른 집에나 가십시오. 그럼 전 갑니다. 그 뒤로 B 상병의 이름은 특전사 부대 내 볼드모트 같은 이름이 되었고 그 이름을 언급하는 건 A 중사님이 전역하는 날까지 금기시되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 썰이 반응이 좋다면 그 외에 제가 들었던 썰인 특전사 썰, 육사 나온 중대장이 연대장에게 개설해서 특전사 부대 기습작전, 연대장이 장교들 부대 뺑뺑이 일주일 동안 시킨 썰 등 여러가지 썰풀을 본인 걸 쓰세요. 본인 걸. 공익이면은 공익 걸 쓰시면 됩니다. 우리 썰 돈킬미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 잘 봤습니다. 간부가 징계 맞고서 전역하면은 한 단계 떨어져서 나가는 게 아니라 상병 전역을 하는군요. 처음 알았네. 근데 뭐 25년 전이라니까 뭐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옛날 20년, 25년 전, 25년 전이면은 1995년, 95년이면은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군대에 부적응했었고 그리고 약간 뭔가 강박증 같은 걸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6시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어깨치고서 관등성명 대기하고 죽이겠다고 술 마시고서 꼬장 부리는 게 가가지고 머리맡에서 대검으로 바닥 찍으면서 계속 똑같은 행동 반복하면서 죽이겠다고 계속 그러다가 자러 가고 이러는 거 보면 뭔가 그런 강박적인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튼 재밌는 썰 잘 읽었습니다. 어떻게 간부가 특전사 중사가 갑자기 상병으로 전역했는지 궁금했는데 저는 약간 명예로운 전역이 아닐까. 근데 명예로운 전역이면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개패급이었군요. 저는 강릉 쪽 부대에 있는 운전병 출신입니다. 해안 경비 플러스 동원사단이어서 별 맞은 훈련은 다 뛰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저는 운전병이라 개꿀빨았죠. 하하. 아마 저게 저 자기가 일꺽대래요. 일병 5호봉 때 생긴 사건인데 제 동기놈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저희 연대에서 대대로 파견된 운전병이었습니다. 원 소속은 연대 수송병이었지만 장기 파견으로 한 번 파견되면 돌아올 일이 거의 없어서 유배나 다름없었죠. 그만큼 짬차면은 연대보다는 대대 파견지 간부랑 아저씨들이랑 친해지기 마련이었죠. 사건의 발단은 사격 집중주. 한 주 내내 사격장 들락날락거리면서 대대 내에 실탄 죄다 소비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암튼 우리가 주로 가는 사격장은 대대에서 40분에서 50분 정도 차로 가야 되는 거리에 있었죠. 훈련이 끝나면 거기에서 보병들이랑 운전병 일부는 사격장 내 막사에서 상주하고 필수 인원만 대대에 잔류해서 훈련하는 걸로 기억했습니다. 문제는 운전병들은 거길 가기 더럽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원래 해안 경비초소로 쓰이던 곳인데 폐쇄 후 사집주시에만 숙소로 운영? 사격 집중주에만 숙소로 운영해. 좀 더러웠나 보다. 좀 지저분했나 봐. 그래서 보통은 짬층들이 좀 빠지려고 했는데 이게 또 마음대로 되나.
들어가는 길목이 진짜 두 돈 반 한 대 겨우겨우 들어가는 딱 맞는 사이즈라 짬찌들 보내면은 사고 100% 나니까 못 보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내 동기가 잔유 차량인 레토나를 담당하게 됐는데, 레토나 왜 작은데 레토나? 이 차는 사격장 갔다가 야간에 정보 분석조 차량으로 써야 돼서 무조건 복귀해야 되는 차니까 꿀잠이 보장돼 있었죠. 아, 그러면은 가서 사격장에서 자? 총소리 계속 나는데? 문제는 돌아가는 길. 사격장 산길 내려가면은 바로 아래 편의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운전병이면은 선탑차 꼬드겨서 편의점에서 싸제밥 먹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야간에 잠자기 직전 복귀하는 길에 야식 사러 가자고 하면 거절할 간부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룰루랄라 쇼핑을 하다가 동기놈이 무겁다고 총을 잠시 내려놓고 쇼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복귀하고 총기함에 총을 넣어야 되는데 총이 없는 겁니다. 거기서 동기가 한 말이 가관이었는데 간부랑 선임들 다 있는 데서 좆됐다, 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기억을 더듬고 편의점에 총을 놓고 온 걸 알았는데 그때 시각이 아마 밤 10시. 취침 들어가야 되는데 난리 부르스를 추다가 결국에 파견지 대대장님이 자기 군 차량에 선탑해서 편의점에 총을 찾으러 갔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쭈뼛쭈뼛 직원 사장분한테 저 총 있나요? 이러니까 그분이 빵긋 웃으면서 책상 밑에서 아, 총이요? 여기 있습니다 라고 K2 한정을 꺼내주시더라. 그러고 지총 들고 복귀하는데 선임들하고 간부들하고 너무 얼탱이가 없어서 얘 혼자 혼내지도 않고 그대로 묻힌 사건이 있었죠. 뭐 아무런 징계 조치도 안 떨어졌고 그냥 해프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임들이 이 새끼 저녁모에다가 총기는 세븐일레븐에서라고 박아줬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 제 저녁모에는 목발이 박혀 있었습니다. 상병 상호봉 때 휴가 나갔다가 발목 접질려서 휴가 때 발수술하고 전역할 때까지 목발 짚고 살다가 저녁 당일날 목발 던지면서 걸어가니까 수송대장한테 멱살 잡힐 뻔했거든요. PS 몇몇 분들은 모 군대썰 만화 그리는 분 거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제보한 겁니다. 기억시오 티오사 잘 지내니? 라고 올려주신 주마등엔 이불킥이지 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역시 옛날에 그 선임들 말 중에 틀린 게 없어. 선임들이 항상 그런 말 하잖아. 총은 PX에서, 총은 그 밖에서 사와야 된다. 그 저렇게 총 놓고 다니는 애들 간혹 있어요. 저도 부대에서 완전 패급인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 나중에 결국에 뭐 영창 갔다가 뭐 저 외부로 막 돌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 선임들하고 친한데 엄청 패급이라 막 거의 말 놓고 살고 그런 애였는데 장난치고 맨날. 근데 근무 나가가지고 총을 놓고 온 거야. 근무 나가서 일병 때인데 상병이랑 같이 나가는데 일병이 총 바닥에다 내려놓고서 쳐 자다가 근무 복귀하자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그러고서 복귀한 거야.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러면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상병이 했나봐. 그 복귀해가지고 밤에 난리가 난 거야. 총 없다고. 그래갖고 오대기 막 비상 걸리고 새벽에 총 어디다 놨냐고 기억이 안 난대. 어떡하자는 거야. 그 얘가 만약에 어디다 총 숨겨놓고서 모르쇠 할 수도 있으니까 완전 고문하듯이 당직사령실에 잡아놓고서 회의실에다가 가둬버리더라고. 그냥 혹시나 총기 밖에다가 뭐 놔뒀다가 뭐 들어가서 자겠습니다 이러고서 갑자기 총 들고 와서 이상한 짓 할지 모르니까. 그래갖고 그 회의실에다 가둬놓고서 총 찾으려고 개짓했어요. 찾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다다다닥 하면서 전화 오길래 삐삐 받으니까 통신병이 초소에 있답니다 이러는 거야. 당직사령 개빡치고 당직사관 개빡치고 그리고 조인트 까고 난리 났었지. 총 은근히 놓고 다니는 애들 많아. 특히 유격훈련 끝나고서 행군할 때 그때 애들 정신이 제일 해이해져 있을 때거든요. 개빡세니까 한 3-4일 동안 난 내내 쳐올리고 새벽에 근무 돌리고 애들이 버티냐. 정신 나가. 근데 그렇게 하고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행군으로 복귀하는 거야. 부대로 밤에 중간중간에 1시간 반 2시간? 그 정도마다 한 번씩 잠깐씩 쉬어요. 한 10분씩. 그러면은 보통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장 메고 총 이러고서 들고서 이렇게 행군하다가 자 앉아 그러면은 주섬주섬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누워요. 그냥 군장 안에 뭐가 있든 다 찌그러지던 뭐 부서지던 박살이 나던 상관없이 그냥 누워버려. 근데 그거 누울 때 총을 어떻게 한다? 총도 옆에다 던져버려. 간혹 가다가 행군하다가 갑자기 선두 정지시키고
천병들 존내 뛰어갈 때가 있어. 그건 뭐야? 저기 뒤에 총 내려놓고 온 거야. 천병들이라고 해서 맨 앞에 이제 행군할 때 맨 앞에서 한 5-6명 군장 안 메고 맨 앞에서 이렇게 행군하는 그거 하거든. 앞에서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막 반짝반짝거리는 거 옷 입고서 막 졸래 빨리 가는 애들 있어요. 걔네 속도 받쳐서 가야 돼. 그래서 행군할 때 보통 천천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개빠르게 가거든. 막 이 정도 속보로 가요. 근데 총 뒤에다 놓고 왔다는 거 한 20분 후에 알잖아. 정신이 없으니까 자기 손에 총이 없는 것도 몰라. 뭔가 허전한데 그냥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서 막 손 어디다 막 넣으려고 그러고 막 혼자 막 이러고 있다가 총 어디 갔지? 갑자기 군장 빼가지고 군장에서 총 찾고 막. 우리는 우리 부대에 있는 천병들은 군장 안 했어. 대신 천병했던 사람들은 그 환자였어. 약한 환자들. 걔 졸래 뛰어. 이러고 뛰어. 뛰어가면서 막 걔 군장 야 얘 거 군장 잠깐 봐줘 이러고서 옆에 있는 애가 군장 봐주고 걔도 같이 뛰어. 총 찾으러. 총을 몸에서 절대 이탈시키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고 그러지만 요즘에야 뭐 총기 피탈끈이라 그래서 그 쇠고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런 거 총에다가 시건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총 못 뺏어요. 총을 못 떨구고 못 뺏어. 그게 총기 피탈끈 만들어진 게 제가 군대 있을 때예요. 제 유튜브에 올린 썰랑썰레 말고 제 군대 썰 중에 실제 그 상황 발생했던 썰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강화도에서 근무하고 있던 해병대원 2명을 그 일반인 어떤 가 차로 치고서 총을 2자루를 훔쳐가지고 도망갔거든. 그 걔를 잡으러 가는 작전에 제가 투입된 적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 총기 피탈 방지끈이라고 해서 그 쇠 사슬로 된 거 그게 전군에 보급됐어요. 그래서 그 요대인데 거기다 하나 끼고 총 밑에다가 그 총기 끈에다가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탄띠 못 뺏고 못 내려놓고 그렇게 됐지. 나 결국 나중에는 지금 하는 얘기는 그거 생기기 전 얘기예요. 다 나중에는 이제 총을 내려놓고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총기말 피탈끈이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선임들 중에 그것마저도 무겁다고 그거 플라스틱으로 된 거 회색으로 된 거 어디서 싸제에서 구해와가지고 선임들 막 그 있어. 하여튼 병장 한 3명이서 그거 장난감으로 된 사슬 있어요. 그거 사와가지고 그걸로 연결하고 다니다가 끊어먹고 막 그래서 이거 왜 끊어졌어 그러는데 간부가 만졌는데 플라스틱이니까 그걸로 갖다가 면상 맞고 막 발로 주차 맞고 막 개처럼 맞았지. 개처럼 맞았어. 그래서 막 간부들이 다 만지고 다닌 적 있어. 막 다 너 일로 와. 그래서 막 한 번씩 피자 만지고 다 만져봐. 내가 병장들 막 못 모르고서 일로 와. 그래서 병장 무슨 일이십니까? 탁 만져봤는데 플라스틱이야. 바로 조인트 바로 날라오고. 제정신들이 아니야. 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 이야기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무기한 무급 휴가를 받고 백수가 돼서 차라리 대학원이나 갈까 고민 중인 공군 장갑차 관련 썰. 저번에 공항 테러나 비행기에 깔릴 뻔한 썰을 썼던 작성자입니다. 하여간 이 공군들이 썰이 많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한동안 바빠서 썰을 잘 못 쓰다가 시간이 조금 남아도는 때여서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새로운 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썰을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시기도 했고 주작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과장된 표현은 있을지언정 주작은 전혀 없고 이 글에도 주작이 없다는 걸 제 모든 걸 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급 휴가를 받고 있는 백수분이 모든 걸 걸었대요. 뭘 걸었을까? 던파 아이디 비번 걸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공군 장갑차 관련 썰이자 공군 헌병 기동 소대 관련 썰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폭염 경보 속에서도 장갑차 히터를 틀고 달린 건 바로 2016년 여름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 여름은 엄청난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한 해였습니다. 저희는 기지 외곽에 있는 독립소대여서 생활관에서는 소대 간부님들 외에 다른 간부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에어컨을 17도로 조지면서 24시간 풀가동시켜 놓으며 여름에도 너무 추워서 극세사 동계 이불을 덮고 생활했습니다. 극세사? 동계 이불? 에어컨? 공군은 이런 게 있어요? 야, 나는 선풍기에다가 얼음 매달아 놓고 얼음에서 물 뚝뚝 떨어지는 거 그 물방울 소리 들으면서 ASMR 들으면서 침낭 그 발 밑에다가 깔아놓고 발 올려놓고 몸이 절대 바닥이나 포단에 닿지 않게 모든 부분을 전부 공기 위로 띄운 상태로 등만 대고서 잤는데 목하고 개쩐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에 전역하고 나서 여름이 올 때마다 간혹 어쩌다가 군대가 그리워지기도 했죠. 그 시원한 생활관 때문에 말이죠. No!
하여튼 그렇게 생활관에서는 시원하게 지냈지만 기동소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순찰과 장갑차 직감 초병, 항상 출동하기 위해서 장갑차에 탄을 실어두기 위해 이를 지키는 초병이 존재한대요. 아, 장갑차에다가 진짜 실제 상황 벌어지면은 실탄 실어야 되니까 그 탄을 지키는 초병이 있구나. 또 신기하네. 장갑차 직감 초병 시에는 그 땡볕 더위를 그대로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육군분들이 뭐야 꿀 개빨았네, 에어컨이 어딨어, 배가 불렀네, 이거 비둘기 놈들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들 아시다시피 아무리 후방이어도 춥고 최전방이어도 더운 게 군대잖아요. 여튼 위에서 언급한 두 개 중에 장갑차 직감 초병이야 그늘에 서 있을 수 있고 선풍기도 설치돼 있어서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순찰 중에 장갑차와 쓰리고다, 보고형은 전에 다찌라고 하시더군요. 쓰리고다 차량으로 하는 두 가지 순찰이 존재하는데, 쓰리고다 차량으로 하는 순찰은 호루를 벗기고 달리면 그나마 바람이 불어서 견딜만 하지만 장갑차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치, 쇠 판때기로 뒤집어 써 있으니까 이건 바람 들어오는 군형이 없잖아. 바람 들어오는 군형이면 총군형이 나니까 총 들어와서 내 머리에 바람군형을 내버리니까. 장갑차 순찰은 오전과 오후 두 번 걸쳐 이루어졌는데, 조종수는 머리만 내놓고 K3를, M60 사수, 분대장, 간부 이 4명은 상체가 밖으로 나와 있지만 소총수들은 그 안에서 찜통 같은 장갑차에 앉아 있어야 했죠. 4명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이 밑에서 엄청 푹 찌는데 거기 안에 있었대. 개덥겠다. 이렇게 한 5명 정도만 몸을 내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30분에서 40분 걸리는 장갑차 순찰이 끝나면 소총수들은 땀 때문에 군복색이 진해져 있었고, 조종수였던 저는 가슴 아래로만 색이 진해져서 이렇게, 여기는 바람이 불어서 시원한데 여기 아래로 반신욕이네, 반신욕. 장갑차욕, 그라데이션 디지털 군복, 장갑차 순찰 에디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이를 개선할 방법을 찾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장갑차 순찰이 기동 1소대도 오전 오후 장갑차 순찰, 기동 2소대도 오전 오후 장갑차 순찰을 나가는데 1소대가 다녀오자마자 같은 코스로 또 출발해서 또 가는 아주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곳이 아닐까? 차라리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다면 이해를 하지만, 거기다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장갑차 순찰을 돌다가 후문에서 장갑차를 주차해놓고 전투 대기라는 걸 해야 되는데 차 세워놓고 그냥 30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된대. 저희는 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결심을 했죠. 순찰을 바꾸는 건 하지 못하더라도 전투대기 30분 동안 서 있는 거, 전투대기는 안 해도 되도록 위에다가 한번 말해보자. 도대체 후문에서 초병 근무 중인 헌병중대 병사들이 있는데 쓸데없이 장갑차를 타고 30분이나 세워두고서 장갑차는 달궈지고 저희도 달궈지고 아주 찜질방에다가 맛있게 익힌 맥반석 계란처럼 만들려고 왜 그러는 걸까. 그렇게 저희는 이러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기지 방호 전대에 전달했습니다. 헌병대대가 기지 방호 전대에 속해 있었죠. 하지만 일주일 정도 답이 없어서, 그래 시급 몇백 원 하는 애들 말을 누가 들어주겠냐 어휴 하면서 다들 포기해 있을 때 중요한 메시지가 내려왔습니다. 전대장님께서 전투대기의 효용성과 폭염 경보 속에 장갑차 순찰이 얼마나 힘든지 보기 위해 내일 오전 기동 2소대 방문해서 장갑차 순찰을 같이 도신다고 하니 준비할 수 있도록. 전대장이? 야, 왜 와? 저희는 모두 탄식을 금치 못하며 간부님들 포함 난리가 났습니다. 아, 괜히 개뻘짓해가지고 이게 뭔 난리냐. 기지 외곽에 위치해서 사실상 무법지대나 다름없이 우리끼리 편하게 개판으로 돼지우리 마냥 지내던 곳에 대령이 납신다니. 순찰 더운 거 좀 피하겠다고 머리 썼다가 엄청난 피를 보게 생긴 거죠. 근데 내일 오전에 오신다고? 잠깐만! 서둘러서 근무표를 후다닥 보니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다음날 오전 조종수였어요. 슬픈 예감은 왜 틀린 적이 없나. 그렇게 다들 청소를 하고 다음날 전대장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아, 진짜 너무 더워서 힘들다면 전대장님이 순찰 횟수를 줄이거나 전투대기를 없애주시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그래서 불이 나게 인터넷으로 날씨를 확인하니 간신히 겨우겨우 폭염 경보가 내려질 정도라고요. 저는 이걸로는 부족해, 확실한 한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간부실로 들어왔습니다. 마침 간부님들이 병사들과 친하고 순찰 같은 것을 매우 귀찮아하시던 중사님이었죠. 필승! 서인부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투수 어서 오고. 다름이 아니라 내일 오전에 제가 조종수인데
혹시 전 대장님 탑승 시에 히터 트는 거 괜찮은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전 대장님이 너무 더워 죽을 지경이면 무슨 조치를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며 히터를 틀어버릴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냥 아무 말 없이 틀어버린다면 안에 있는 소대원, 간부님들 또한 더워질 것이기 때문에 혼날 각오를 하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중사님은 하며 깨달은 표정으로 드수야, 내일 오전 근무 타이들 다 불러오래. 그렇게 해서 다음날 오전 근무 인원들이 다 모이게 되었죠. 마, 다들 왔나? 아, 다름이 아니고 내일 전 대장님이 오시면 바로 앞에 앉혀드려라. 그러면 트수가 히트를 틀어질 끼끼다. 다들 벙찐 표정을 짓다가 각오를 다진 표정과 함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히터 바람이 가장 잘 나오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그렇게 결전의 날이 왔고 전 대장님이 오시고서 장갑차 순찰을 FM으로 시작했습니다. 선임 부사관님 램프 올리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모든 보고사항을 드리고 램프를 닫은과 동시에 히터를 켰죠. 히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평소보다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느리게 운전하여 후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끄자마자 전 대장님께서 야! 램프를 좀 열어봐라! 라고 하셨고 얘 램프를 열고 보니 전 대장님의 살짝 벗겨진 정수리를 아침에 공을 들여 옆부분에 머리카락 열심히 가려둔 노력이 무색하게 머리카락이 다 젖어가지고 그 안에 반짝거리는 타코야끼가 있었죠. 탈모분들을 놀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탈모인입니다라고 구라치네요. 그렇게 전 대장님은 장갑차 순찰 이거 정말 덥고 힘들구만 이라는 한마디를 남기시곤 자신의 운전병에게 서둘러서 야 어디냐? 야야 나 좀 데리러 와라. 에어컨 18도로 하고 지금 달려와! 라고 전화하시고 차를 타고 떠나셨고 저희는 잘 먹힌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소대에 복귀했습니다. 그 뒤로 다음날 바로 전투대기가 사라져버렸고 저희 소대원들은 모두 환호를 했습니다. 중사님께서 좋은 아이디어였다며 저에게 싸제 담배를 한 갑 주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전 대장님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들도 살기 위해 이런 방안을 선택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상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장갑차 뽑았다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간간히 썰랑썰레 챙겨보는 구독자입니다. 간간히 보지 말고 맨날 보세요. 수많은 썰들을 듣고 있자니 저도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기억을 더듬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MSG를 오지게 치겠다는 얘기죠. 다른 분들처럼 힘들고 고생한 얘기는 아니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전 2010년도 군대에 입대했고 입대했던 부대가 통폐합되면서 타 부대로 전출되는 바람에 2개의 자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첫 번째 자대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제가 군생활했던 부대는 국군 수도사령부 예하 철도 이동관리대였습니다. 많은 장병분들이 휴가 나갈 때 많이 보셨던 TMO라고 하시면 알기 편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서울역과 용산역 TMO를 제외하고도 TMO는 전국 각지의 기차역 혹은 버스터미널에 위치해서 전국 각지로 이동하는 장병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부대를 알고 입대한 건 아니었어요. 이런 부대가 있는 줄도 몰랐죠. 남들과는 비슷하게 육군훈련소를 입대한 저는 여차여차 큰 탈 없이 5주간의 훈련이 끝마쳐질 때쯤 주특기와 배치될 부대를 분배하는 시간이 되었고 강당에 모인 저와 동기 훈련병들은 두근두근해하며 뽑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강당 정면에 스크린이 켜지고 전 생소한 특기인 이동관리 특기를 받았습니다. 주특기 번호가 2821이죠. 이게 뭐야? 나는 2812였는데? 300명이 넘는 동기들 중에 10명 내외의 친구들이 저와 같은 주특기를 받았습니다. 이때가 TO가 날 때였나보다. 군대에 입대하기 전부터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섭렵하면서 군대에 대한 지식을 쌓아갔던 저도 뭐야 이게?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국군 수송학교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를 통솔하던 기관병이 그러더라고요. 난 니네가 진짜 싫어. 꿀 빠는 새끼들. 겉으로는 네? 막 이러면서 당황한 척했지만 머릿속으로는 행복회로가 미친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꿀을 빤다잖아요. 교육을 받으러 도착한 후반기 교육 장소의 생활관은 저희와 같은 교육을 받기 위해 와있던 해병 1병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후반기에서 아저씨 개념을 습득한 우리들은 2주간의 교육 동안 해병 아저씨를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편하게 대했죠. 특히 전 아저씨라는 점을 이용해 실컷 까불었습니다. 그 해병은 의외로 우리에게 편하게 대해줬어요. 아 한마디 하긴 하더군요. 이 중에 셋은 나와 같은 본부로 가고 그 중에 하나는 나와 같은 예하 부대로 간다. 조심해야 하는 게 좋을걸? 이라면서 이게 복선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나중에 제가 그 3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No! God, please, no! No! 어쨌든 후반기 교육 마지막 날 저와 동기 둘은 그 해병의 뒤를 따라 동대구역으로 내리게 됩니다.
본부에서 며칠간 대기하다 배정받은 곳은 바로 해병대의 도시. 걸어다니는 남자의 80% 이상이 해병대라는 포항에 위치한 제가 아저씨라고 부르던 그 일병과 같은 TMO병에 배치된 것이었죠.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맞선임과 마투임의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전 까불거리던 과거를 반성하며 포항으로 내려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고 기차에서 그 해병의 미소를 띠며 이글거리는 눈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주마등처럼 후반기에 까불었던 나 새끼의 행동이 눈앞에 지나갔습니다. 끊임없는 자책수. 열차에서 내릴 때가 되었고 이젠 제 맞선임이 된 해병이 한마디 하더군요. 선임한테 경례 똑바로 안 해? 이제부터 성님한테 경례 똑바로 해, 알겠냐? 잠시 제가 배치받은 부대에 대해 설명해야 되겠네요. 이곳은 배치받고 알게 된 특이점이 있는데 육해 공군이 모두 모여있는 국직부대라는 점과 그리고 기차역에 상주하며 군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역에 상주하지 않는 TMO들도 있지만 제가 근무했던 TMO는 본부와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기차역 바로 옆에 자그마한 숙소가 상주되어 있었습니다. 1시간 내외로 출근 시간을 갖는 TMO들은 본부로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육해공군이 모두 섞여 있다는 것과 본부 멀리 상주해야 된다는 특징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부대였습니다. 이렇게 영일 부대인데 규모가 작고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술 마시고 맨날 밖에 나가 놀고 막 이러는데 쉬쉬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죠. 제가 있었던 TMO는 TMO 장, 해병 중위 1명, TMO 관리관, 해병 짬상사 1명, TMO 병, 해병 병사 3명, 그리고 육군 막내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직업군인인 둘은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전 해병 3명과 군생활을 하게 됐죠. 매우 자연스럽게 분위기는 해병대스럽게 흘러갔고 전역한 서림들이 버리고 간 빨간 바지와 용 2마리가 승천하는 자수가 박힌 해병대 반팔을 입고 해병대 복무신조를 외우고 난 육군으로 입대했는데 온갖 악패습과 부조리를 받아내며 육군이지만 해병대 같은 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꿀이래매. 지옥됐네. 이건 TMO에서 근무하면서 겪은 소소한 일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에피소드들이네요. 간부 포함 6명으로 이루어진 단촐한 부대이기 때문에 이발은 제 맞선님이 담당하고 있었죠. 머리가 길어져서 이발을 부탁했는데 자신의 돌격머리밖에 깎아본 적 없다며 제 머리를 해병대 돌격머리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돌격머리가 여기만 남아요. 요렇게. 해병대처럼 살고 있었기에 그때는 뭐가 이상한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육을 위해 본부로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대장님, 육군 짬중령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병사간 부조리와 일탈사고에 골치가 썩고 있는 상태였고 기강을 잡기 위해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 사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특히 병사들의 해병대화가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부대원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육군이고 공군이고 가르지 않고 전부 해병대 체육복을 입고 해병대 말투를 쓰며 해병대처럼 다니고 있었거든요. 병사간 이루어지는 기상천외한 부조리들 역시 해병대의 것들이기도 했고요. 악기발이나 꺾기, 기수열애 등 그런 대대장님 눈에 제 예쁘게 깎은 돌격머리가 들어왔고 대대장님은 격노하셨습니다. 누가 이 육군 병사 머리를 이딴 식으로 깎아놔서 여기가 해병대야!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깎아줬던 맞선님은 대대장실로 불려가서 30분 동안 개 털리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본부를 포함해서 예하 TMO의 타군 출신의 해병대 복장 착용 금지, 돌격머리 금지 등의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전 매달 돈을 받아 포항역 앞 시내에 있는 미용실에 다니면서 머리를 깎게 되었죠. 에피소드 2. 당연히 이 조그만 부대에서 급식이나 배식이 가능할 리 없겠죠? 저희는 밥을 먹기 위해 1인당 4-50만원 정도의 매달 식비를 받아 그 돈으로 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4명이 모이면 거의 200에 가까운 돈인데 순수하게 식비로만 그 금액이 쓰이는 게 한계가 있었죠. 그 주변에 계약된 식당의 한 끼는 약 4-5천원 정도였으니까요. 군대가 꽉 막힌 조직이다 보니 식비를 남기면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반환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귀찮아서 그냥 받은 돈은 1원 단위까지 다 맞춰서 그냥 쓰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매 끼니를 다 사먹고 간식도 사먹고 돈은 남고 월말엔 항상 돈을 쓰기 위해 허덕였죠. 일례로 피자헛에 전화를 해 온갖 사이드 메뉴와 피자 몇 판을 주문했는데 도착하고 보니 세트로 묶여서 할인이 들어가서 생각했던 금액을 다 쓰지 못하는 바람에 크게 좌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로 주문할 때는 제발 세트로 할인 넣지 말고 정가로 파세요. 할인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전화를 드리곤 했죠. 그때 전화 받으셨던 분의 그 황당한 목소리란. 세 번째 에피소드. 위 이유로 매 끼니마다 밥을 먹기 위해 역 앞에 식당을 다녔는데 중간중간 오는 길에 마트를 들르기도 했습니다. 거기 계셨던 빵집 코너 사장님이 해병대였는데 어느 날 제 돌격머리를 보시고는 짠하다는 표정으로 빵 2봉지를 쥐어주시면서 힘들제 힘내거라 열심히 하면은 군생활도 빨리 지나갈 기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식비를 쓰는데 허덕거리던 저는 빵을 얻어가면은 예상되는 잔소리와 갈굼이 무서워서
최선을 다해 배부르고 충분히 먹을 것이 많다면 공손히 거절했고, 사장님은 저에게 더더욱 짠한 눈빛을 보내시며 진정한 해병이라면서 전 육군입니다 사장님, 옆 코너에 귤 한 봉지까지 제 손에 강제로 들려줬죠.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먹을 게 많아서 그런 건데. 호의를 거절하긴 어려워서 그대로 TMO에 복귀했고, 제가 버리지 못한 손에 들려있는 음식을 발견한 맞선님들에게 열심히 털리고 그 빵이랑 귤 제가 다 먹었습니다 아저씨. 에피소드 4번째. 해병대는 훈련소가 하나고 기수별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아저씨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윗계급은 아랫계급에게 바로 반말하고, 동일한 계급이거나 서로 계급을 잘 모를 경우 서로의 기수를 대며 인사하는 기수경례라는 걸 하게 되죠. 어느 한적한 토요일, 전 막내이기 때문에 모든 TMO 근무를 몰아서 서고 있었고, 주말에 선임들이 식사를 하러 간 사이 해병대 무리들이 TMO의 기차표를 끊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 해병대 무리는 이병인 저에게 서스름없이 반말을 해댔죠. 타군에게 반말을 들은 저는 서러워서 그들이 떠난 후 부대로 돌아오는 해병대 최선임 병장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고, 해병대 선임은 그게 해병대야 라면서 자신의 야상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근무를 설 때 전 해병 병장 계급장이 박힌 야상을 입고 근무를 했고, 휴가를 나가는 경쾌한 발걸음으로 TMO에 방문한 해병들은 제가 입은 옷에 박힌 계급장을 보고 움찔거리며 경례를 했고, 전 그동안에 쌓인 스트레스를 그들에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몇 끼니? 미쳤네? 경례 소리가 작다? 너 몇 끼야? 이 자리를 빌어서 육군 이등병에게 희생됐었던 그 수많은 포항에 있는 해병대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심심치 않게 전합니다. 근데 먼저 반말하셨잖아요. 글재주가 없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써보았는데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썰이 반응이 좋다면 1병 때 해병대 BOQ 놀러와서 소위한테 경례받은 썰, 사령관님이 드실 회 기차로 올려보내며 실시간으로 중계한 썰, TMO에 미친 사고사의 모음, 하루 동안 부대 주변에 잠복했던 본부 감찰관에게 습격당하고 선임들 징계당한 썰, 부대 통폐합 후 이동한 부대에서 일어난 수많은 썰, 먼저 전역하는 육군 후임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탈영을 시도한 공군 선임 썰 등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아르카디아님이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그 6개의 나머지 썰들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